윤희야, 엄마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우리 딸,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3월 1일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태극기를 든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기념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곳곳에서는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 한켠 벤치에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한 노숙자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게 팬 주름이 가득했고, 낡은 담요 하나만을 온몸에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할머니의 마른 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노숙자 할머니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32년 전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녀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귓가에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딸 윤희와 함께했던 봄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공원을 순찰하던 경비원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다시 들려온 목소리의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보였고, 침대 주위에 쳐져 있는 커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가 어디신지 알아보시겠어요? 병원인가요? 저는 돈이 없어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응급실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 증상이 있으셨어요. 간호사가 할머니를 살피는 동안 할머니의 시선이 간호사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고정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모습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목걸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키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목걸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물으시죠? 그건 우리 윤희의. 할머니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간호사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라고 하셨나요? 혹시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쓰러진 한 노숙자 할머니와 응급실의 젊은 간호사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이 사연은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감동적인 사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찾아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구독 버튼은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할머니의 윤희의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북도 고창의 작은 마을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윤자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마당에 심은 모종은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아까 비닐로 잘 덮어 놓았으니 괜찮을 겁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방 안에서 신문을 읽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늘 그렇듯 무뚝뚝한 대답이었지만 이윤자 씨는 남편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윤자 씨의 체질적인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두 사람은 밤새 울었지만 이제는 그저 평온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소리 들려요? 창가로 다가선 이윤자 씨의 등 뒤로 남편도 바짝 붙어 섰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깊은 밤, 비가 내리는 시골 마을에서 들려올 리 없는 소리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 보세요. 이윤자 씨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우산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바구니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고 작은 손은 공중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윤자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윤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의 옷에는 작은 쪽지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이라고 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려요. 라는 짧은 글귀였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부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젖은 몸을 감쌌습니다. 이윤자 씨는 재빨리 아기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우유라도 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금방 슈퍼에 다녀올게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다시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이윤자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기쁨.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윤희, 그래. 너는 우리에게 온 새로운 희망이구나. 이윤자 씨는 아기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커다란 눈으로 이윤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이윤자 씨는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윤희, 이제부터 엄마가 널 지켜줄게. 남편이 우유를 사 들고 돌아왔을 때 이윤자 씨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원해요.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요. 다음 날 부부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아기의 부모를 찾을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마 이 보석 같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순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임시 보호자가 된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윤희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 윤희를
자신들의 딸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김윤이라는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은 아기는 이윤자 씨 부부의 보살핌 속에 쑥쑥 자라났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빠르게 흘러 윤희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는 집안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 속에서 자란 윤희는 밝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와 피아노를 좋아해서 마을의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윤자 씨 부부는 딸이 자랑스러웠고 윤희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 발표회에서 피아노 연주할 건데 꼭 보러 오세요. 그럼 우리 딸 멋진 연주 보러 당연히 가야지.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은 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윤희의 학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마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트에서 이웃 주민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양딸이라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말 안 들으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이윤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윤자 씨는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은 마을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학교에 퍼졌습니다. 야, 김윤희, 너 진짜 엄마 아빠 아니라며? 너 버려진 아이래. 쉬는 시간 교실 구석에서 던져진 말 한마디가 윤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진짜야? 그럼 너희 진짜 부모님은 누구야? 왜 버려졌어? 뭐가 문제 있었나? 쉬는 시간이면 몇몇 아이들이 윤희의 책상 주변에 모여 속삭이듯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윤희를 피해 다녔고 점심 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윤희는 처음 겪는 따돌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께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속상해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꼭 닫고 울고 있는 것을 이윤자 씨가 발견했습니다. 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이윤자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야,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해줄래?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왜 버려졌어요? 이윤자 씨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우리에게 온 건 하늘이 준 선물이야.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단다. 하지만 친구들이 저보고 버려진 아이래요. 주워온 애라고. 이윤자 씨는 윤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란다. 그건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야. 그날 밤 이윤자 씨와 남편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윤자 씨가 소중히 여기다가 딸에게 물려준 사진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가 망가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할머니도 아니고 이런 걸 왜 하고 다니냐며 장난으로 잡아당겼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인데. 윤희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이윤자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 부모님께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윤희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 윤희를 우리가 키우기로 한 게 당신 제정신이야? 윤희는 우리 딸이야.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고. 누가 뭐라든 우리는 가족이야.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윤자 씨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윤자 씨는 윤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윤희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고, 방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날 있었던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윤희야, 괜찮았어요, 엄마. 윤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지만 이윤자 씨는 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그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봄날 오후,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서둘러 교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윤희도 평소처럼 조용히 책가방을 챙기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하교했지만 이제는 늘 혼자였습니다. 교문 앞 횡단보도에는 아이들이 무리지어 서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아이들은 일제히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희의 시선 끝에 한 대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한 아이가 차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평소 윤희를 가장 심하게 놀리던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조심해! 윤희의 외침에도 민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망설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민지를 밀쳐내는 순간 검은 승용차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윤희의 몸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윤희야!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교문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는 충격으로 도로 옆에 넘어져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반면 윤희는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아스팔트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요. 빨리요. 선생님! 선생님!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고 학교에서는 급히 이윤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윤희 어머님 되십니까?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윤희가 교통사고를. 전화기를 든 이윤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연락한 뒤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중상을 입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윤희 부모님이세요? 지금 상황이 위급합니다. 다리 골절과 머리 부상이 심각해서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이윤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꼼짝없이 기다리는 동안 이윤자 씨의 머릿속은 온통 윤희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윤희가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딸은 강해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때 민지와 그녀의 부모님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윤희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민지가. 민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윤자 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엄마 뒤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윤희가 저를 구해줬어요. 저를 밀쳐냈어요. 이윤자 씨는 충격을 받은 채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를 괴롭히던 바로 그 아이를 위해 윤희가 자신을 희생했다니.
그녀는 말없이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수술이 끝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의사는 지친 표정으로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서 당분간 걷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머리 부상도 있어서 몇 주간 병원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윤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든 윤희는 살아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희의 병실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민지를 비롯한 아이들은 윤희에게 과일과 카드를 가져왔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내가 크게 다쳤을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에게 못된 짓을 해서 미안해. 아이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친구가 되고 싶었어. 그 말에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민지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자. 약속할게. 그날 이후로 민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윤희의 숙제를 가져다 주고 학교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차 두 아이는 진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윤희를 방문했고 윤희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며 칭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윤희에게 용기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 내가 빨리 나아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단다. 윤희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두렵고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윤희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윤희가 학교로 돌아간 날 모든 친구들이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희야, 돌아와서 정말 기뻐? 우리랑 같이 점심 먹자. 아이들은 더 이상 윤희를 주워온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윤희는 용감하고 따뜻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윤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두 아이는 늘 함께 다녔습니다. 윤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엄마가 너 초대하고 싶대. 정말? 좋아. 꼭 갈게. 이윤자 씨는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윤희의 눈빛에 다시 반짝임이 돌아왔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 윤희는 더 강하고 따뜻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남편은 윤희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고 망가졌던 사진 목걸이를 읍내 보석상에 가서 정성껏 고쳐왔습니다. 윤희야,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이제 다시 내가 간직하렴. 윤희는 고쳐진 목걸이를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낸 증표가 되었습니다. 사고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윤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학교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따돌림 당하던 아이는 이제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가 되었고 특히 민지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윤희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학교 전체에 알려졌고 선생님들도 윤희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이윤자 씨와 남편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윤희는 늘 웃으며 집에 돌아왔고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체험학습 간대요. 동의서 써주세요. 어디로 가는데? 산으로요. 가을 단풍 구경하러 가는 거래요.
민지랑 같은 조가 되기로 했어요. 이윤자 씨는 미소 지으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윤희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체험학습 전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을비답게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체험학습은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윤희는 실망했지만 이윤자 씨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아이들이 산에 간다고 생각하니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윤희야, 오늘은 집에서 쉬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돼요, 엄마. 민지가 체험학습 대신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숙제도 있고요. 윤희의 간절한 눈빛에 이윤자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지는 오전부터 윤희네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아이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희야, 나 이제 집에 가봐야 해. 엄마가 저녁 전에 오라고 하셨어.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미안해. 내일 또 놀자. 민지가 떠나고 윤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골목길은 무릉덩이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민지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우산 쓰고 금방 다녀올게요. 안 돼. 윤희야, 비가 너무 많이 와. 위험해.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민지가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요. 이윤자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윤희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우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이윤자 씨가 소중히 여기다가 물려준 사진 펜던트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 때의 윤희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꼭 조심하고 민지네 집에 데려다 주면 바로 돌아와야 해. 네, 엄마, 금방 올게요. 그것이 이윤자 씨가 윤희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윤희가 돌아오지 않자 이윤자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함께 윤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마을 뒷산에서는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민지네 집에 전화해봐요. 전화를 받은 민지의 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민지는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방금 들어왔는데 이윤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희는 민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민지는 다른 친구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보, 우리 윤희가 두 사람은 즉시 마을 이장님과 이웃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윤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폭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윤자 씨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마을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은 산 쪽으로 올라가 윤희를 찾았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작은 오솔길 입구에 아이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혹시 민지를 찾아 산 쪽으로 올라갔을까요? 사람들은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산길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 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있었고 바위와 흙더미가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손전등 빛에 비친 것은 나뭇가지에 걸린 빨간 목도리였습니다.
윤희의 목도리였습니다. 이윤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남편은 아내를 부축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밤이 깊어지고 산사태 위험이 계속되자 본격적인 수색은 날이 밝은 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날 밤 이윤자 씨와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윤희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을 거예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소방서, 그리고 인근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계곡과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윤희의 흔적은 그 빨간 목도리 외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윤희가 산사태에 휩쓸려 계곡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계곡물은 폭우로 인해 불어나 있었고 강한 물살에 멀리 떠내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사태 현장에서 목도리만 발견되었다는 건 경찰의 말에 이윤자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하류까지 내려가며 찾았지만 윤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이윤자 씨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자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맞아요. 강에 떠내려갔다가 누군가에게 구조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윤자 씨는 매일 밤 윤희의 방에 들어가 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아침 윤희가 풀다만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윤희가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윤희를 제대로 못 지켜준 걸까요? 남편은 말없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 생각했던 딸을 결국 하늘이 다시 데려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윤희의 몸조차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두 사람은 끝없는 기다림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나 윤희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윤자 씨의 집은 영원히 가을에 멈춘 듯 했습니다. 눈이 내려도 새들이 지저귀어도 그 집의 창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윤희 방에만 있을 거예요? 남편은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윤자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희의 방은 그날 이후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딸이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윤희를 잃은 후 이윤자 씨 부부의 삶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이제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이윤자 씨는 매일 윤희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딸의 흔적을 더듬었고 남편 김철수 씨는 일터에서 돌아오면 묵묵히 술을 마셨습니다. 여보, 그만두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이윤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도 남편은 대답 없이 소주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을 달래기 위한 한두 잔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의 양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한 병, 두 병. 어느새 김철수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술에 취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희, 우리 딸이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취기가 오를 때마다 남편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윤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그 또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슬픔 속에 갇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희가 사라진 지 3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로 인해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억력도 점점 감퇴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려 크게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왜 이러시오? 이런 실수가 계속되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김철수 씨는 30년간 일해온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던 그는 더욱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윤자 씨는 남편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병원에 가요. 건강 상태가 심각해요. 무슨 소용이야. 우리 윤희도 없는데. 어느 겨울날 밤 김철수 씨는 알코올성 쇼크로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님 보호자 되시죠? 현재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CT 결과 두부 외상이 심각하고 알코올성 간경화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이윤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먼저 딸을 잃고 이제 남편마저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김철수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윤희를 만나면 잘 부탁해요. 이윤자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윤희를 잃은 후로 그녀의 눈물은 마른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통하고 슬퍼서 오히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자 씨,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이웃들의 물음에 이윤자 씨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이윤자 씨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윤희와 남편이 꿈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윤자 씨,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웃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후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로 저축은 바닥났고 남편의 퇴직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윤자 씨는 집안일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윤자 씨, 힘을 내야지. 우리가 도와줄게. 마을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이윤자 씨는 읍내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농사일을 완전히 포기했고 땅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윤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윤자 씨, 이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좀 지내시다가. 아니에요. 윤희가 돌아올 텐데 이 집을 비울 순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윤희의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담아 집을 나서는 날, 이윤자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마치 윤희를 다시 한번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윤자 씨는 자신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읍내에서는 찜질방에서 지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돈이 바닥났습니다. 아줌마, 오늘까지예요. 돈을 내셔야. 찜질방 직원의 말에 이윤자 씨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큰 도시로 밀려났고 결국 서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보금자리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박스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밤을 보내고 낮에는 인근 공원을 배회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간혹 지나가는 윤희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윤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윤자 씨는 항상 목에 작은 펜던트를 걸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윤희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윤자 씨는 이제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이제 서울 거리의 한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통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한켠에 쓰러져 있는 이윤자 씨를 복지관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그녀는 병원비가 없다며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할머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됐어요. 이대로가 편해요. 세상은 그녀를 잊었고 그녀 또한 세상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매일 밤 윤희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고 매일 아침 윤희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독립운동의 상징인 탑골공원의 거리에는 기념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이윤자 씨는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희야, 이제 엄마도 지쳤어. 보고 싶은 우리 딸 어디 있니? 탑골공원 근처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70대 노숙자 할머니의 귓가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1절을 기념하는 함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윤희와 함께했던 봄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며 이윤자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탑골공원에서 기절한 이윤자 씨는 공원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한 노숙자 할머니가 쓰러진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났습니다. 저체온증 증상도 있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따라 이윤자 씨는 인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늘 그렇듯 다양한 환자들과 분주한 의료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침대에 이윤자 씨가 눕혀졌고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여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5번 침대 환자 활력 징후 체크해 주세요. 노숙자로 추정되는 70대 여성입니다.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젊은 간호사가 이윤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윤서라는 이름표를 단 이 간호사는 병원에서 몇 년 차 경력을 가진 환자들 사이에서 친절함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신가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이윤자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윤자 씨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이윤자 씨의 상태를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상당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포도당 수액 준비해주세요. 다른 간호사가 수액을 준비하는 동안 간호사는 이윤자 씨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옷은 낡고 더러웠지만 얼굴은 깨끗이 씻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노숙자였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희미한 신음 소리가 이윤자 씨의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이윤자 씨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병원이에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이윤자 씨의 눈이 서서히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던 눈빛이 점차 또렷해졌고 마침내 간호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디?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에요. 탑골동원에서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오셨어요. 이윤자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온 기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탑골공원에서 윤희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던 순간뿐이었습니다. 병원. 저는 돈이 없어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윤자 씨는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응급 치료는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있어서 수액 치료가 필요해요. 이윤자 씨는 체념한 듯 다시 누웠습니다. 간호사는 수액을 연결하고 이윤자 씨의 몸을 따뜻한 담요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자 씨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 펜던트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야 더 편안하게 쉬실 수 있어요. 이윤자 씨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 보물이에요. 절대 빼지 마세요. 알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목에 걸린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잠시만 풀어서 옆에 두어드릴게요. 제가 잘 보관해드릴게요. 이윤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펜던트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보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펜던트를 손에 든 간호사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작은 장식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펜던트를 살펴보던 그녀는 열리는 형태임을 알아차렸고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간호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펜던트 속 사진 속 어린 소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익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사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소녀가 입고 있는 빨간 원피스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돼?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지갑에 갖고 다니던 해외 입양되기 전 한국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은 표정, 똑같은 옷, 똑같은 배경. 그것은 윤서가 친부모에 대한 유일한 단서로 간직해온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할머니, 간호사는 천천히 이윤자 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윤자 씨는 반쯤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내 딸 윤이에요. 간호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된 한국 아이였고 지금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작은 사진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사진을 이윤자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윤자 씨의 눈이 커졌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32년 전에 기억을 완전 잃어서 고아원에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미군 아빠 때문에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것은 이 사진뿐이었어요. 이윤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32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던 중이었고, 이제 그 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윤이가 살아 있었구나. 아니 윤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운명은 이렇게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신가요? 이윤자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너는 민지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갔지만 민지는 다른 친구 집에 있었던 거야. 내가 산으로 가다가 산사태를 만났고 우리는 너의 빨간 목도리만 찾았어. 윤희는 눈물을 삼키며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심한 외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했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 미국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진만은 늘 간직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이윤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32년 전 그 어린 딸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윤자 씨와 윤희의 눈물 어린 재회는 응급실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잠시 할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고, 다른 환자들도 조용히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윤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이윤자 씨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년의 기다림, 32년의 그리움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윤자 씨의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은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었고, 그녀의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윤희를 다시 만난 기쁨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면 어머니의 병실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2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미국에서의 삶,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셨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제 진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이윤자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가슴 아픈 32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2년 전에 왔죠. 처음에는 언어도 서툴고 문화적 차이도 있어서 힘들었지만 제 뿌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우리 윤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윤자 씨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32년의 세월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딸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제 집으로 가요. 제가 일산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거든요. 이윤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윤희야. 나는 너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32년 동안 찾아 헤매는데 이제 다시 헤어질 순 없어요. 제가 모실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윤희의 간절한 눈빛에 이윤자 씨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로 추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 윤희는 어머니를 위해 새 옷을 사왔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이윤자 씨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에 주차된 차에 이윤자 씨를 태우고 일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은 이윤자 씨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32년 전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윤희야, 내가 이런 곳에 살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곧 차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깨끗한 아파트는 이윤자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제 옆방을 어머니 방으로 꾸몄어요. 이윤자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옷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공원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지만 윤희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윤희야, 이게 꿈이 아닌 거지?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윤자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앉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길거리와 공원 벤치에서 지냈던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윤희야, 내 아버지가 이걸 알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행복해 하실 거예요. 윤희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풀어놓았던 사진 펜던트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펜던트를 드릴게요. 32년 동안 이 사진이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께 돌아오게 해줬고요. 이윤자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제가 고마워해야죠. 32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딸은 오랜만에 같은 이불 속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자신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일들, 사진 펜던트를 통해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했던 일, 그리고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두렵기도 했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윤자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2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에 계신 제 양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니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니?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 처음에는 너무 놀라셨어요. 제가 항상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함께 울면서 기뻐해 주셨어요. 당장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셨죠.
이윤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딸을 잘 키워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구나. 내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곧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양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한국에 오기로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윤자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을 잃은 고통을 겪었기에 그녀는 윤희의 양부모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약속해요. 어머니,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32년 전 윤희가 이윤자 씨와 남편에게 처음 왔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그날의 비는 슬픔의 시작이었지만 오늘의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이윤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야,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구나.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번의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고향 마을의 작은 공동묘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고향에 다녀올까요? 아버지 뵙고 옛 동네도 한번 둘러보고요. 이윤자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내 아버지에게 너를 찾았다고 알려드려야지.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32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윤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에서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윤희야,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윤희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월의 따스한 햇살이 일산의 거리와 공원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32년 만의 기적적인 재회. 그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끝없는 모성애의 힘이었을까요? 어쩌면 두 가지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이윤자 씨와 윤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라며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